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가 없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의 이탈표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한편 오늘 오후 경남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에 해병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이제 핵심은 이탈표가 여기서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인데요.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이제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양심을 강조하면서 편지까지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뭐 양심 투표를 해달라. 예. 그 전에 본인들의 양심부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엄청난 우려가 있었어요. 공수처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지막지하게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통과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의혹들이 공수처 수사 진전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가지고 뭐 어저께 나온 것만 하더라도 이제 그 김기환 사령관과 박정훈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제3자가 VIP 경로서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럼 공수처가 지금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정황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과거 모든 특검이 이 그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부실하거나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정황, 거기에 대한 또 국민적 여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는 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 수사를 완전히 전면 부정하고 뭐 하니까 본인들 양심부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22대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재표결에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를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두 가지 길을 열어드린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많은 민심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민의들이 있었다. 그 민의를 받들어서 국민의힘이 살 길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선택하신다면 찬성표를 던져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반대로 용산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춰서 용산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대표를 던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택은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달려 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달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어제 박주민 의원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이번 최상병과 같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던 그 해병의 어머니께서 쓰신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만 소개시켜드리면 피해 복구 작업에 아들은 삽 장화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는 주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 극성 맞은 엄마를 뒀다고 아들에게 눈총 받을까 싶어서 말을 못했는데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 최상병 사건에서 최 해병이 어떻게 순직하게 됐는지, 이 순직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자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고 반대표를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번 총선의 민의가 그만큼 컸다라는 걸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알아주신다면 이번 이 표결에 다음 주에 있을 표결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상황은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여권 일각에서는
수정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일각이긴 합니다만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그렇게만 되면 그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특검법이 예. 여야 영수회담의 하나의 산물로서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애초 이제 야당에서 발의한 이태원 특검법에서 여당 측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면서 여야 합의에 이룬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가능합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도 예를 들어서 시점은 공수처 수사 끝나는 대로 하자. 두 번째, 그다음에 특검 임명 방식. 지금 뭐 대한변협이 형식적으로 4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민주당이 2명을 고르면 그 속에서 이제 대통령 고르게 돼 있는데 사실상 특검 임명권이 민주당에게 가는 거거든요. 역대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고 특검 임명 방식만 민주당이 조금만 양보하면요. 이태원 특검법처럼 얼마든지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고 하는 수사의 본령보다는 어떤 정치 공세를 통해서 거부권 남발하는 뭐 윤 대통령, 심지어 탄핵감, 뭐 이런 정치머리 하려고 하는 거다. 뭐 스스로 그렇게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가정입니다만은 여권에서 이런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여권이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뭐 그걸 굳이 뭐 얘기해야 할 이유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그 거부권을 설명하면서 약간 왜곡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있어서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다음에 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 중일 때 특검이 통과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신 의원께서 이 특검 추천권 자체가 야당에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그걸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변협 회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2명을 야당이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제일 처음에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 대한변협 회장에게 이 추천을 우리가 맡기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 이것도 지금 조사 대상에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직접적인 관여 대상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는 여당이 추천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독소 조항, 이 독소 조항이라는 건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들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특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던 그런 조항들을 인용해 왔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팩트가 좀 틀린 말씀을 해갖고 그런데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바로 특검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때는 여야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 13번의 특검은 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특검 추천, 그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정도 되면 여야가 빠지고 대한변협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거기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방식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특검을 성사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이태원 특검 합의 때 그 정신으로 민주당이 돌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특검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뭐 이화영 피고인이 뭐 검사 술자리 회유로 인해서 뭐를 진술을 뭐 거짓 증언을 하고 뭐 이런 거 했다. 그 검사가 뭐 위증 교사를 했다는 등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그 팩트 싸움에서 이제 안 되니까 그것도 뭐 특검으로 밝히고 뭐 하겠다. 특검 만능주의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특검만 해도 지금 셀 수가 없어요. 10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기관 뭐하러 필요하죠? 그럼 다 없애고 그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뭐 국회 산에 특검청을 만들어갖고 하던가 뭐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민주당은 특검을 좀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각 당내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이른바 좀 친윤계 의원들이랑 설전을 계속해서 벌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뭐 당을 탈당하겠다라는 약간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글을 올리자 이제 당내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뭐라고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분 이제 성정상 한 번 시작한 거 쉽게 이제 중단을 안 하는 좀 성정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의도는 한동훈 때리기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어떻게든 좀 저지해 보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좀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총선 직후에 이제 윤 대통령과의 4시간 만찬 회동을 갖고 사실상 윤심을 등에 업고 한동훈 때리기 하면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오히려 한동훈 때리기가 한동훈 띄우기로 귀결이 되는 그 역설적인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스텝이 좀 꼬여갖고 한동훈 위원장만 때려야 되는데 같이 또 윤 대통령 때리기도 병행하는. 근데 윤심을 등에 업고 뭔가 하려는데 이게 완전히 좀 이상해진 거죠. 초점이 이렇게 흐려지고 그러면서. 근데 한편으로 이제 친윤 뭐 박수영 의원이 나갈 테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어떤 사건하고 또 관계가 있냐면 최근에 친윤 쪽에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탈당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기사가 흘러나오면서 친윤에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지? 뭐 이렇게 추적에 나갔었고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를 홍준표 시장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거기서 좀 빠져나오자. 뭐 이런 것도 그 엮여서 지금 굉장히 이게 한동훈 대 홍준표 그런 그 1대1 싸움이 아니라 네. 거기에 또 친윤들 묘한 이 삼각관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당대회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비대위까지는 만들어졌는데 이게 좀 속도가 좀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뭐 7월로 굳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늦어지면은 이게 또 미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7월 말에 하려고 해도요. 예. 이게 좀 그 6월 40일 전까지는 이제 후보 등록이 돼야 되니까 앞으로 뭐 한 2주 안으로 모든 그 룰 세팅이 그러니까 전당대회 시기와 그 룰, 네. 선출 방식 이런 게 다 세팅이 돼야지만 7월 말 전당대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2주 안에 가능한 겁니까? 지금의 속도로 그거는 보셨을 때? 비대위 하기 나름이죠. 예. 그게 뭐 어려운 의사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대위 하기 나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랑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추도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황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계획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폭을 그냥 비대위원장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더 넓히고 있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님의 모습은 비대위원장 비상한 시국이라서 만들어 놓은 비대위원장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정식으로 당대표 선출을 통해서 선출되신 대표의 모습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그 현재의 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전직 대통령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야의 인사들을 만나시는 거 소통의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 황골탈퇴 어떻게 전당대회를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이나 어떤 이 타임테이블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저런 모습만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또는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좀 너무 더딘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어떤 횡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게 그 누가 봐도 관리형 비대위예요. 관리형 비대위니까 너무 본인들의 뭐 역사적 사명 같은 거 이렇게 괜히 그 심취하지 말고요. 그냥 꼭 해야 될 일만 심플하게 딱 하고 그냥 끝내면 돼요. 근데 뭐 저 황우여 비대위원장 자체가 뭐 처음에 이제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까지 표현하면서 뭐 혁신에도 뭐 손을 댈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상실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할 때는 딱 우리의 뭐 그 저기는 숙제는 이거다.
숙제는 딱 그거거든요. 좀 이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순조롭게 그쪽으로 새로운 당 지도부를 탄생시키고 본인들은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그건데 그 좀 괜한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답답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어쨌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리게 되는데 야권 상황만 살펴봐도 지금 오늘 이 추도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얼마 전에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까지 이제 참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물론 야권 정치인들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계속해서 참석해 오던 건 뭐 기정사실이었는데 이번 상황만 놓고 보면 앞서 있었던 뭐 관련해서 국회의장 경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김경수 전 지사의 귀국도 그렇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어제 그 1박 2일로 해가지고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선자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당선자 워크숍에서 많은 내용도 이제 토론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도 좀 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에 다들 참석들을 하는 상황이에요. 아마 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이번 총선 이후에 처음 오늘 만나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총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이번 추도식의 참석차 그 영국에서 일시 귀국을 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김경수 지사가 전 지사가 앞으로 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인데 지금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정치적으로 어떤 본인이 스스로 어떤 무대에 서려면 복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사면만 됐고 복권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 복권을 또 할 수 있는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시기에 맞춰서 김경수 지사를 정치적으로 복권시켰을 때 과연 이게 정치적인 판단 아니냐라는 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김경수 지사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하겠다고 움직이기엔 공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그 회동들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15주년 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권 인사들이 대거 모이는데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김경수 전 지사와 이제 이재명 대표와도 어쨌든 만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제 야권 여러 인사들과 만남을 가질 텐데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뭐라고 예, 전망하기 좀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특별 복권.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늘 뭐 8월 15일 광복절에 특별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여권 일각에서 김경수를 복권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는 순전히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만을 만들어서 이 갈라치기를 하는 게 전국 운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건 정치공학적 발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김경수 전 지사가 왜 징역 2년을 받게 됐습니까? 드루킹 일당을 사주해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국사범이다. 선거 범죄자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예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본인의 그런 그 죄과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고 국민들 앞에서 뭐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단지 정치공학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를 키우면서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얄팍한 그런 거 가지고 복권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안 맞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권 내부에서 김경수를 복권시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또 여권 내부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귀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야권 내에서도 크게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십니까? 그 복권이 안 되면요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상황도 조금 더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그 당선인 워크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당원권을 좀 강화하는 데에 대한 어떤 목소리와 의견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 목소리가 당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으신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당이라는 것은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이 뜻을 같이 모으고 그분들의 지지를 통해서 뭐 의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뭐 그 권력 투쟁을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당원이다 하는 부분은 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워크숍을 마치면서 결의문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결의가 들어있더라고요.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하겠다. 그리고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고 소중한 자산이다.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데에 그런 시스템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했던 단어가 민주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무조건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 이것들을 만드는 것이 당에서 할 일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뭐 한가 세간에서 이번 국회의장 선출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줬던 어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뭐 이런 것만 당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당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당원이 한 23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에서 대표로 뽑혀져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원내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효능감을 당원들이 다시 어떻게 피드백을 받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이 뭐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쥐락펴락되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민주당 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한다. 그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이야기니까 그 논리 자체에 대해서는 뭐 토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심지어 당원 500만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권리당원이 230만에서 250만 정도고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이렇게 당원들하고 이렇게 접촉해보면 본인이 당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권유, 뭐 지금 하나만 들어줘. 휴대폰에서 뭐 매달 1,000원씩만 빠져나가게 하면 돼. 이런 식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허수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당원 전체가 전체일 수는 없지만 그중에 다수가 이 당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정말 그건 허수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데 자 보자고요. 민주당의 개딸들의 사이트인 제명인의 마을 회원수가 한 20여만 명이에요. 그래서 500만 명, 뭐 또 250만 명하고 20만 명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받드느냐 했을 때 그 제 감각으로는요. 그 20만이 과대 대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거지. 뭐 몇백만 당원들이 나름대로 균질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속에서 그거 하자? 그런 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쨌든 당원권 강화 움직임의 기폭제는 결국엔 이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었는데 추미애 이제 당선인이 낙선을 하면서 분노한 강성 지지층이 이른바 뭐 수박 색출에 나서겠다 이런 식의 계속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민주당 친명 중진이 이제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 자신이 이제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를 했다고 밝혔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을 한 건데, 자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사실 누가 누굴 찍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을 발표한 이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져서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부분에 대한 지지층의 상실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 여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 강성 지지층의 일부에서는 왜 추미애 당선인이 안 됐고 우원식 후보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또 다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김성환 의원이 나서셨어요. 김성환 의원은 뭐 당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친명계 아닙니까? 정책위 의장도 맡으셨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인재영입위원회 간사까지 맡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오랫동안 손발을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김성환 그 의원이 나서서 추미애 당선인이 저기 모자라서가 아니라 추미애 당선인도 잘할 수 있지만 우원식 당선인조차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이고 이번 그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명심이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뜻이 어디에 이렇게 무슨 누구를 통해서 뭐 소위 뭐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전달된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의원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22대 국회를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당원들에게 또는 이 국민들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김성환 의원이 나서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김성환 의원이 어떤 뭐 수박 색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한번 확인해 달라 그런 모습도 봐달라라는 그런 또 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호소가 실제로 강성 지지층에게 잘 들어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당장은 네. 그 추미애 당선인이 그 더 잘했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당장은 뭐 그걸 뭐 이렇게 설득해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원식 그 당선인이 이제 다음번 그 뭐 6월 초에 공식적으로 국회의장에 당선되고 원 구성 단계부터 앞으로 22대 국회를 어떤 과정으로 운영해 나가는지를 보면 아마 김성환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었구나라고 뭐 강성 지지층들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어쨌든 뭐 추미애 당선인도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제 뭐 저도 이제 남아있지 않느냐, 당을 떠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뭐 당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에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저희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요, 지난번에 추미애 낙선 굉장히 그 충격이었어요. 어떤 의미에도 충격이었냐면 개딸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정당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최소한의 그 민주적 양심은 살아있네. 그 다양성도 있네. 그런데 지금 어저께 이제 김성환 의원이 나 우원식 찍었어 하고 커밍아웃 하고 나왔잖아요. 예. 뭐 저 이제 강성 지지층이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또 개딸들의 표적이 되겠죠. 근데 표적이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놔둘 수 있는 용기 있는 또 의원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아주 신선한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가 누가 잘하나 게임이 되려면은 이제 국민의힘도 뭔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일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